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 간 군사적 강대강 대치 상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개묘년 첫날부터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 김정은의 도발 본능입니다. 이에 맞서 좀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급기야 지난 정부가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고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본 다음 이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한두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에 합의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북 강경 발언 중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민감한 사안을 언급한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은 최근 벌어졌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상 총비서가 체결한 것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지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정상이 이룬 합의 내용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는요,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안보실에 내려졌고요. 이후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요. 김 수석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면서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간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을 시사했던 윤 대통령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안감 가지실 거 없습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또 소형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 또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 내용 조금 더 들어보시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입니다.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연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돌아간 그 사건,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었고요.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큰 충격을 준 듯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영공 안보 상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또 이를 둘러싸고서 이제 현 정권 책임이냐, 전 정부 책임이냐 이런 정치적인 논란도 많았었는데 급기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폐지 가능성, 물론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까지 언급한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단 압박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19 합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우리 군 또는 아니면 우리의 국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은 측면이 있어서 이 제도적인 장치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북한의 행위에 의해서 이런 9.19 합의 자체가 깨진 건 맞는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선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오히려 북한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위 해상이나 휴전선 부근에서 적대적 행위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말씀은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압박력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다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 여론조사 같은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압도적인 대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비군사적인 방식 또는 외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투트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소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말씀하시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외교적인 해법 또는 비군사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국민의 국민의 좀 불안을 좀 낮추면서 해법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9.19 군사합의 폐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이미 2018년도에 맺었던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켰던 건 문재인 정부부터 수차례 드러났고 현 정부 들어서는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이제는 대놓고 무인기를 띄우면서 대한민국 영공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게 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 생각하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정진석 위원장과 함께 백령도에 다녀왔습니다. 백령도 해병대 그 포병 부대를 방문해 보니까 9.19 군사합의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이 불가하고 배를 타고 육지를 나와서 훈련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 이르는 모습들을 지켜보건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서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대응 그리고 우리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가는 만큼 북한이 이 일을 지켜나갈 때까지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오늘 주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요, 어제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행을 만났을 때 북한의 무인기를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인기 대응 시스템을 내 정부에서 갖췄다. 바로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지난 2일 이 대표 예방 당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는 한 인사의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발언이었는데요. 해당 인사는 문 전 대통령이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레이더도 도입하고 상당한 준비를 진행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문 전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국지형 방공 레이더를 설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군 당국은요, 일부 언론을 통해 무인기 대응 체계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무인기 관련 체계에 대한 소요 결정 및 도입이 됐다면서 특정 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정 시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만 진행한 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우리 군에 따르면요.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이를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 방공 레이더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소유가 신규로 결정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 중기 소유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이후 체계 개발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양산 및 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가 탐지를 했다고 전해졌는데 이 장비는 박근혜 정부 시기 소유가 결정되고 2014년에서 2019년에 걸쳐 도입이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레이저 대공 무기 역시 박근혜 정부 시기 소유 결정 이후 꾸준히 체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드론 운용 부대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드론봇 전투단이 생겼지만 연구 조직 성격의 소규모여서 이번 무인기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새 부대 창설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군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 군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을까? 아마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나온 그런 발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드론 부대 관련해서는요. 오늘 또 대통령실 관계자도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김은혜 수석의 브리핑 이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드론 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고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새로 구축하려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 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요. 어제 민주당이 이제 당시 영상을 공개해서 문 전 대통령의 육성이 또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일행의 지난 1일 양산 면담 영상을 편집해서 일부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 뵙고 따뜻한 마음 가득 받아왔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공개가 됐고요. 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를 겨냥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난 1년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또 현 정부와 이전의 국민의힘 정부를 비교하며 성적이 부진하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어쨌든 그럴수록 국민들은 역시 이제 민주당에게 또 그런 기대가 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떨 뭉치고 몇 개로 좀 쪼개면 분할해서 지배하기 편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하고 그 뒤에 앞에 있었던 국민의힘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로 성적표가 좀 이렇게 현 정부의 날을 세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칭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라는 말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못하는 못까지 민주당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여기에 이 대표는 그러도록 하겠다라면서 현 정부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재차 윤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영상에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김 여사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영상에는 앞서 사진으로 공개됐던 전통 한복 차림을 한 김정숙 여사도 등장을 하고요. 평산마을 사저 입구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난 당 지도부 인사들이 김 여사를 향해 여사님 패션이 멋지네요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는데요. 영상 속에서 김 여사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질 때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는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영상 속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화 내용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또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지지받는 그래서 국민들 희망을 키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끔 사진으로 우리 대통령님, 영부인님 얼굴을 뵀는데 사진보다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도 아주 좋아 보이시고요. 그런 기대에 좀 잘 부응하려면 이재명 대표님부터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혼일체 하나가 돼서 올해는 더 이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좀 민주당이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힘내주시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이니까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좀 더 희망을 만들어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역 민심들은 좀 어떻습니까? 뭐 답답해들 하시죠. 네, 사실은 어디를 가나 얘기들은 비슷하고 진영 따라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어제 여당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했다 이렇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이런 식의 아주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어제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 후퇴, 민주당의 후퇴 이런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정 부의장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민주주의 후퇴를 서로 걱정했다고 한다라면서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의회 독재, 위장 탈당, 방탄국회, 사법권 남용을 일삼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어대던 사람이 적반하장의 궤변을 늘어놓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이어 민주주의를 진정 걱정한다면 강력한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당장 검찰 수사에 정직하게 응하기나 하시라며 형사사법권은 민주주의 근간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반면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제발 자중하라고 말한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이 자중하라는 말을 주 원내대표에게 되돌려주고 싶다면서 문 전 대통령을 옹호한 건데요. 어제 주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안 의원의 반응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의 말씀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입니다.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좀 자중하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분들이 뭐 주호영 의원도 그렇고요. 국힘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을 그 시절에 대통령으로 모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지난 2일이었나요? 양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지도부와 함께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죠. 거기에서 이루어진 이제 비공개 면담 내용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는데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년간 실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하고 그 앞에 있던 국민의힘 정부와 비교해보면 정말로 성적표가 조금 이 말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 이전 국민의힘 정부가 그래도 이 정부보다 나았다 이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어서 참 미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개를 쪼개면 분할에 지배하기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싶다. 이 얘기는 그 전날이었죠.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속내가 밝혀진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올 만한데요. 평론가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여러 개 쪼갠다는 부분들은 아마 중대선거구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다당제 관련 발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를 한 보름 정도 남기고 제일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의 모든 걸 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당시 있었던 메시지와 지금에 내놓는 여러 가지 정치적 메시지가 결이 상당히 다른 측면들을 볼 수 있어서 정치적 일관성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엿보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발언들을 좀 쏟아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소통에 관한 얘기들을 꺼내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거치게 공격을 했는데 지난날 5년 동안 있었던 문 정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조국 전 장관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빚이 있다 얘기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았던 모습도 기억나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문제, 탈원전,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일에 이르기까지 반대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던 정권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나둘씩 꺼내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지난 정권의 잘못된 일들도 같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원로로 국민 통합이나 조금 폭넓은 방식 속에서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지금 7개월 좀 남짓됐나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이전 국민의힘 정부와 비교해도 조금 결국 이제 성적표가 형편없다 이런 얘기가 뒤에 딸려붙었을 것 같은데 문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속내 결국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 정부와 관련해서 계속 싸움만 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발끈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으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8개월 동안 야당 당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야당 지도부 만났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정 운영에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분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독주 독선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독주 독선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들이 국민적 여론으로 나온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불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통합해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3대 개혁. 입법이 뒤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법 누구랑 해야 됩니까? 160구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땐 저희 통합과 협치는 상수인 거죠. 그렇다면 전 오히려 전직 대통령의 말씀대로 소통 또는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껌껌이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말들을 좀 약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벽두부터 신구 정권이 말 그대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또 다른 검찰발 악재가 또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를 특혜 채용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이스타항공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검찰에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스타젯 대표 박모 씨에게 서 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에는 서 씨가 문 전 대통령 사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서 씨는 태국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 타이스타젯에 2018년 초 취업했고 타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으로 세운 회사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 씨는 타이스타젯 직원으로 채용된 뒤 이스타항공 방콕 지점에서 업무를 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권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서 씨는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무렵 이스타항공 측이 타이스타젯 박 대표에게 연락해 서 씨가 대통령 사위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어 박 씨가 2018년 7월 서 씨를 타이스타젯 전무로 임명해 2020년 초까지 재직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임원들 사이에서도요, 서 씨 채용에 대한 뒷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애초 이 전 의원과 박 대표 이외엔 고위 임원들까지 서 씨가 누군지 전혀 몰랐고 항공업을 모르는 서 씨를 임원으로 발탁한 배경에 의문을 가졌다면서 이후 서 씨가 대통령 사위라는 말을 전해 듣고 놀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지를 규명한 뒤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고요. 구속된 이 전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문제는 이제 단순한 채용 비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뇌물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어서 지금 주목되는 겁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장 자리를 받은 것과 그다음에 대통령 사위의 채용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서 뇌물 관계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수사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통령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해 국정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첫 부처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토부와 환경부는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말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즉 갑자기 경기가 냉각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수요 관련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어제 국토부가 꺼내든 부동산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는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사실상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성남과 과천 등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런 부동산 관련 족쇄를 서초와 강남,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련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다시 급등이라든지 투기의 바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원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강남 3구와 용산구 규제를 유지하는 데 깊은 뜻이 있다며 다시 집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나타나는 상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내일부터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도 폐지됩니다. 환경부도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성장 동력 그리고 세일즈 외교가 강조가 됐어요. 네, 윤 대통령은 환경부도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역시 업무보고에서 탄소 중립 등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윤 대통령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장 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등에서 국내 강점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겠다며 이른바 세일즈 외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고 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부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정부의 좋은 규제, 아낌없는 재정, 정책적 지원과 혁신적 기술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임기 내에 100조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밝혔습니다. 녹색 산업 지원은 환경부 업무 중 하나지만 올해처럼 구체적인 수출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새해 첫 국무회의도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관가에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던 거는요. 바로 당분간 개각이 없다.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거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면서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요, 이태원 참사 이후 분위기 쇄신과 오는 3월 여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일부 장관 차출설까지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이 연초 부분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됐었는데요. 여기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러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고요. 특수본은 또 두 기관에 재난 대응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이제 여권 일각에서도 결국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누군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건 결국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결국은 연초에 부분 개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연초 개각설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결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파면, 해임 건의안을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제는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 특수본의 수사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면죄부를 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달여간 수사를 방패 삼아 정치도의적 책임을 모두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그간 발표 외에 추가 유권자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철저히 면죄부만 지어준 성역 수사였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저쪽에서 경질하지 않는다면 저희 어떻게 할지 궁금하고요. 저희는 그동안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진 사퇴, 두 번째는 대통령의 파면.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국민의 뜻에 따라 또 유족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는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저희는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들으신 대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 뜻 그리고 유족의 요구 이 두 가지를 내세워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고 하죠.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답은 33.6%로 나왔고요. 진상조사 이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8.9%, 직접적 책임이 없으므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답을 13.8%로 짓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국회에서는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첫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이제 경찰과 소방의 실무자들이 주로 출석하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 청문회에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결국 그 청문회에서 어떤 또 내용들이 나오는지 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여론은요, 일단 이상민 장관의 당장 책임지는 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또 응답이 많아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혹시 이런 여론의 흐름을 보고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이런 사실 조그만 관측도 또 추측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에 저렇게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일단 유임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지금 시각들이 많은 겁니다. 민주당 탄핵으로 맞서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공방 격화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구속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특수본에서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더 밝혀나가서 윗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드러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확인해 줘야 되는데
국조가 진행되고 현재의 상황이 오기까지 그 이상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나왔던 것보다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정무적 책임 피할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탄핵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 물을 여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줄기차게 이상민 장관을 찍어서 정치적 공방처럼 가져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 민주당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책임 소재를 물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SBS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저는 조만간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수본 이번 달 내에 조사가 끝날 거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사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행안부 장관까지 올라가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수사 내용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 하나 하고 또 다른 방송사 여론조사에 의하면 10% 정도가 더 높아요. 해임 여론 자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당에서 이거 갖다 연장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45일 중에 10일밖에 안 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 생각해 보세요. 159명의 국민이 참사 희생을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측면에서 전 적어도 설 전 또는 설 후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정부적으로 판단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유임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 국민에게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국민의 요구대로 해임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롯이 대통령의 판단권, 인사권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새해부터 정치권에 불을 지핀 또 하나의 화두는 바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구제로요. 한 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인데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한 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시사한 데 이어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이제 힘을 싣고 나선 그런 상황이죠.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구제가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요,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선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쭉 있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과 지난 2일 나온 김진표 의장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도라든가 지역 간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윤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화두에 지금 여야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일단 논의는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온도차도 좀 보이고 있죠. 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이 선거구제에 대한 당 입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개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중대선거구제가 박정희와 전두환이 독재를 위해 써먹었던 수단이라거나 민주당 의석수만 뺏기는 제도라는 비판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이 대표의 유보적인 입장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요, 중대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고 다음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강한 공격성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을 비롯해서 그동안은 이제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결국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요, 소선거구제 폐지를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그동안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을 했던 것이지 그 방식이 이 중대선거구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선거구제와 관련해 과거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최근 나온 발언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평생 주장해왔고 신념으로 간직해왔던 정치 개혁을 통한 정치 교체, 제3, 제4의 선택이 가능해서 우리 국민이 두 정당 미우면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 방식 바꿔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소수자 신인 진출이 좀 용이하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근래 들어서는 조금 신중론으로 돌아서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글쎄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다당의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중인 과정이라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각각 다 장단점이 있죠. 따라서 이제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21대,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었죠. 21대 총선에 적용해서 모의 계산을 해본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선거구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요. 선거구 두세 개씩을 묶어 지역구 수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 즉 각 지역구의 1, 2등, 때로는 3등까지의 정당별 득표수를 대입해봤습니다. 그 결과 의석수 변동이 가장 큰 것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9석 중 41석을 차지했지만 선거구를 합친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24석씩 나눴고 정의당도 1석을 가져갔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결과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03석에서 60석으로 미래통합당은 16석에서 59석으로 정의당은 1석에서 2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제 영남과 호남에서 정당 지형 변화는 상당히 또 컸다고 하죠. 네, 특히 영남에서 정당 지형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데요.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석수가 압도적이었지만 모의 계산 결과 2위인 민주당과 거의 반반씩 나눴고요. 호남에서는 통합당이 2등을 한 지역이 없다 보니 민생당과 무소속이 민주당과 의석수를 나눠 가져갔습니다. 영남에선 지역주의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지만 호남에서는 그렇지 못한 셈입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 계산이고요. 선거구를 몇 개씩 묶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어느 정당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면 전체 의석수만 따졌을 때 통합당이 더 늘어났지만 정치 지형 변화 등을 고려하면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치권 내부 상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신년 인사,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서 대여 단일 대우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전열 정비 그다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려 하고 있지만 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중진들도 가세하고 나섰는데요.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있던 문희상 상임 고문이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라는 사자성어 교토 3구를 거론하면서 플랜 2, 플랜 3 해서 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됐었죠. 문 고문은 나중에는 이를 부인했지만 다른 중진 의원들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잇따라내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교토상굴 뒤에 한 내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화의부통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달라야 돼요 또. 같으면 일사불란한 체제고 그건 독재입니다. 민주정당의 기본은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서로가 대화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런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자신이 철저히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원들에 설명하는 것도 저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은 철저하게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구속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듣고 오신 것과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요.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압수수색당하고 소환당할 때 이 대표는 결백을 믿는다고 비호하지 않았나라며 당까지 나서서 대변인이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되면 이 대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친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 주장인데요. 지금 야당 탄압을 받고 있는 시기에 야당이 똘똘 뭉쳐 맞서야 한다며 다른 플랜을 생각할 때보다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야당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우리 야당이 똘똘 뭉쳐서 맞서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문 전 의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의 언론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 시국에서 야당 탄압 전국에서 저희들이 또 다른 플랜을 생각할 때보다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물론 이제 당내 몇몇 분들의 이제 이견은 있겠으나 전반적인 당내 분위기는 우리가 좀 선명하게 야당 탄압에 맞서야 된다. 그런 게 대체적인 지금 기류입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의 주장도 주목됩니다. 정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당과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담당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다면서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검찰 출석을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고 당과 대표직을 분리하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자신이 맞서겠다고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호 의원은 이제 이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때문에 이 대표를 비판하기보다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지금 야당 안에서도 이재명 방탄
이 프레임을 걱정하고 또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거, 그게 또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탄 비판이 제기되는 걸 두고서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좀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금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나 부위원장과 윤 전 의원의 행보에 각각 친윤계, 비윤계 세력 결집 여부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결정에 따라 당권 경쟁 구도의 향방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나 부위원장은 출마 가능성을 윤 대통령의 뜻과 연결짓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하고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대통령과 상의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맡은 이 역할, 이런 부분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다는 말씀이네. 대통령께서는 어제 인터뷰에서 어제 어느 언론사하고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조선일보. 그래서 거기서 윤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업무를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세를 취하며 반윤 행보를 걷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요. 출마 여부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윤 대통령과 가장 보완적인 당대표 후보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요. 최근 친윤 후보 판으로 짜여진 전대에 자신이 굳이 출마해야 할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권이 결국 이제 당원 100% 투표로 정해진다는 거 바로 그게 무엇보다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점점 더 격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특히 각자 이제 경쟁자들을 겨냥한 발언 수위가 아주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 이 패륜, 꼰대, 아바타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면서 그야말로 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권 주자 사이에서 강하게 충돌한 건 바로 이 수도권 총선 출마론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수도권 출마론을 제기한 건 인천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차기 당대표는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면서 울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김기현 의원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이제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라는 점, 이 점을 지금 부각하고 있고요. 최근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하고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 이걸 공식화하기도 했죠. 네, 이에 인천 동구 미추홀구가 지역구인 윤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험지인 수도권 출마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윤 의원을 향해 참 한가한 소리, 좁쌀 같은 이야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당 지도부든 원내 지도부든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수도권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비수도권 지도부가 들어서 어떻게 수도권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연대 보증인으로서 모든 후보들께서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다음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해야지. 뭐든지 하시겠다. 소소한 걸 가지고서 지금 그게 지금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 국민이 당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하면 찍어준다 그러던가요?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야 뭐 이렇게 또 이슈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장제원 의원도 나섰는데요. 장제원 의원은 저와 직접 한 통화에서 지역 구민을 무시한 패륜적 발언이고 허장성세 이렇게 윤 의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자 윤 의원은 장 의원을 향해 꼰대라고 맞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소장파였던 장 의원이 이제는 꼰대가 됐는지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면서 격전지에 뛰어드는 기계를 패륜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자들 간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윤상현 의원의 수도권 출마 요구가 불공정한 이야기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K 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윤 의원이 타인에게는 수도권 출마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출마 선언은 당에 표바친 경북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한다는 점도 이율 배반이라고 지적한 건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지방에서 지역구가 있으면서 나는 수도권에 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분에게 이제 요구를 한다면 그럼 진정성이 있다. 그거는 진정성이 있고 뭐 합리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수도권 출마를 요구하면서 아마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가 내일 하는가 그럴 텐데요.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해요. 아니 도대체 서울 수도권에 중점을 두시려면 광화문 내거리에 사시지. 왜 또 구미시 상모동까지 오셔가지고 출마선을 거기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당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일부 당권 주자들의 과거 행적을 지적한 게 지금 오늘 오전에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SNS를 통해서 당대표 하겠다고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요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대표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당권 주자들을 겨냥한 말을 차례대로 내놨습니다. 홍 의원은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당칠 치다가 돌아온 사람, 탄핵 앞장서고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아서 진박과 야합해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보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홍 시장이 직접 주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은 유 전 의원, 수양보들 같은 사람은 나경원 부위원장, 친박 행세로 득세하던 사람은 윤상현 의원을 지칭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제발 이런 사람들은 자중해라,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더 이상 당을 어지럽히지 말고 위선의 탈을 쓴 사람들은 분탕질 치지 말고 그만 물러가라고 주장했지만 김기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아까 우리 김종욱 저 패널께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에 관한 여론조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해서 지난달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에 관한 의견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52.2%는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42.2%는 해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마스크 뒤에 숨다입니다. 택시기사 그리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오늘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기영에게 강도 살인 및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기영은 오늘 오전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이기영이 겉옷 후드를 깊게 눌러쓴 데다가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맨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기영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시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범행입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품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와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앞서 신상 공개를 통해서 이제 이기영의 최근 모습이 아닌 과거 이제 운전면허증 사진이 배포가 되면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포토라인 앞에서 본인이 저렇게 얼굴을 가리면 최근 얼굴을 확인한 방법이 없다.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고유정도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포토라인의 앞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려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신상 공개가 됐어도 피의자가 스스로 옷이나 모자,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살인 또는 강간 등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이기영 얼굴은 저렇게 꽁꽁 감췄지만요. 또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답을 좀 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기영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묻자 없다고 잘라 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경찰이 이기영의 거주지 곳곳에서 혈흔을 발견해 추가 범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기영이 이를 의식해 입을 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 혈흔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혈흔에서 추가 범죄 정황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직은 확인된 게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요.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대여섯 명의 머리카락과 혈흔이 나왔고 그중 이기영의 모친과 모친의 지인, 또 일주일 동안 이기영과 같이 동거한 여자친구, 청소 도우미의 DNA가 확인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도 매달 12차례씩 외부 인력을 불러서 집안을 청소해 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주일간 동거했던 여자친구는요. 옷장 시신을 발견한 그 여성과는 다른 인물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기영은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 이 집에서 여자친구와 살다가 결별을 했고 이 여성의 안전은 확인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요. 여전히 이기영에게 추가 범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집 안에 둔기가 있었던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사회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둔기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간편하고 용이하다, 상대를 제압하기에 쓸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둔기는 쉽게 유기하지 않거든요. 둔기가 집안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 그 혈흔 나머지 하나, 여성 혈흔의 임자는 꼭 그 확인이 돼야 된다 누군지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정남규까지 포함해서 그 세 가지 유형이 다 짬뽕된 그런 그 타입으로 좀 보이고 그들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인스턴트하고 좀 치밀하지는 못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던 이기영이 돌연 진술을 바꿨습니다. 어제죠. 경찰이 수색을 개시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이기영은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한 겁니다. 이기영이 지목한 곳은 경찰이 수색을 벌였던 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또 시신과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함께 가방에 넣어 묻었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수색 장소에서는 이기영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에 추가 진술을 하는 모습도 목격이 됐지만 한파로 땅이 꽁꽁 얼어붙어 시신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기영이 일주일 넘게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셈인데요. 유기했다는 말에 경찰이 공릉천 수색에 집중한 걸 알면서도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두고서야 매장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에 대해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두 가지 가능성에 주목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한 그 상황에서 아예 그 시신 자체를 못 찾게 하려고 또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가설 하나, 아니면 뭐 또 반대의 그 가설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기영이 그 가족에게 본인의 여러 가지 자세한 이 범행 수법이 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그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수사팀에서 뭐 전략적인 설득, 일정한 수사 전략이 통해서 장소의 구체성을 스스로 실토를 하는 것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냐.
결국 이기영이 거짓말로 경찰 조사에 이제 혼선을 준 건데요. 그런데 이기영 평상시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자주 해왔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이 건물주의 손자라거나 거액을 상속받았다는 허풍은 물론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기영의 지인이 이기영은 2번 결혼을 했고 초혼에서 아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지인의 주장이 이기영의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요. 이기영은 2018년 한 차례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을 뿐 이전에는 결혼을 했던 적이 없었고요. 또 지인에게 말했던 자녀는 이기영의 친구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이 친구 아들을 잠깐 맡아주면서 마치 자기 아들인 것처럼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택시와 사고를 낸 뒤에 그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할 때도 이제 거짓말을 한 그런 정황이 또 드러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채널A 보도인데요.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갔었죠. 그런데 합의금을 주겠다던 이기영은 그 당시 합의금을 줄 만큼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은 통장에 잔고는 17만 원, 현금은 4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기영이 합의금을 줄 수 없는데도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겨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숨진 택시기사의 카드 등을 몇 시간 내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 살인보다는 강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중국발 차단 총력. 중국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지금 비상인데요. 오늘은 중국인 입국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도망갔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네, 중국발 우리나라 입국자의 코로나 확진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중국발 코로나 유입 차단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요. 어제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 281명 가운데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는 양성률 26%로 검사자 4명 중 1명꼴로 확진이 된 겁니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첫날인 지난 2일 인천공항 입국 단기 체류 외국인 양성률보다 5%포인트 넘게 상승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제 방역 고삐를 더 바짝 쬐는 그런 모습인데요. 홍콩 그리고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들도 앞으로는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들은 출발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출발 전 48시간 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를 입력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처럼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공항 또는 거주지 인근에서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발열 등 유증상자만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국 본토에 대해서만 검역을 강화한 것보다는 대응 수위가 좀 높아졌지만 우회 입국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방역 구멍이 발견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진자 격리 공간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단기 체류 외국인용 격리시설은 160명 규모로 하루 70명 넘는 감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격리 기간까지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도 부랴부랴 임시 수용시설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대 중국인이요. 코로나 격리를 거부하고서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 호텔로 이동하는 중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이 중국인은 감염병법 위반 현행범으로 수배된 상태입니다. 방역당국 설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그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인천 그 소재 A 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고 호텔 입실을 위해서 이동 중에 무단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그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술 못 마시게 해서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어제 새벽 벌어진 사건인데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사찰에서 불이 나 전각 하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심 속 사찰이어서 평소 방문객들이 많은 편이지만 새벽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자칫했으면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화재 직후 곧바로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과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여 3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가 됐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예상 밖의 범인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사찰에 불을 저지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CCTV에 담긴 방화범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이 남성은 법당으로 들어가서 커튼에 불을 붙인 뒤에 불길이 치솟는 사찰을 뒤로 하고 유유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요. 이 남성이 새벽에 몰래 법당에 들어가 불을 낸 이유, 바로 술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찰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려다가 스님이 제지하니까 앙심을 품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엄두가 안 나죠.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냥. 사방면에서 연소 확대 저지 주력하면서 산불로 화재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최근 사찰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려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정말 이제 사찰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범행 이유입니다. 네, 이 남성은 검거 당시에도 사찰 인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남성은 평소에도 거주 지역에서 술만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주폭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범행 경위는 순순히 시인한 상태라고 하고요.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